배터리, 전기차, 네네네네. 뭐 태양광까지 네네. 이런 것도 사실 중국발 공급 과잉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억제해야 된다라는 게 네. 미국에서 되게 초당적인 네네네. 그 어떤 공감대를 갖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의제들이 더욱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이제 이미 이게 이제 또 양당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더 다양한 중국 견제를 위한 법안이나 정책들이 입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법안들이 제정이 되면 좀 더 신속하게 통과가 되고 이행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 예, 안녕하십니까 통상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월간 통상 편집장 오광재입니다. 커버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죠. 얼마 전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재선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내년 1월에 출범을 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글로벌 경제와 무역 이런 모든 쪽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 팩트 시간에는 전반적인 얘기는 좀 다뤄봤고요. 오늘 이제 이를 위해서 좀 더 중요한 미중 간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 분야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이호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립외교원에 일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2017년에 부임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 처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전공은 이제 WTO 다자무역 규범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통상 정책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보고서들을 많이 쓰게 됐고 미중 무역 갈등을 시작으로 해서 뭐 기술 패권 경쟁, 최근에는 이제 경제 안보까지 두루두루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전문가를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이제 2기 갖고 출범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좀 더 독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네네네. 1기를 먼저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정책은 아무래도 기존의 미국 통상 정책의 방향과 크게 선회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아마 반대의 목소리가 꽤 많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의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체계성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2, 3위조 조치를 그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러니까 철강 수입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원래는 그 목적이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과됐던 건데 명목상으로는 미국의 국가안보 의 침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부과를 해서 이게 WTO 분쟁 해결 패널에서 위반 판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하고 잘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급 과잉 문제가 미국의 자체적인 철강 생산 능력을 상실시킨다. 뭐 이런 논리를 활용을 해서 했었던 건데 역시나 WTO 분쟁 해결 패널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이 위반 판정을 받았었던 만큼 굉장히 좀 체계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제 조치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쿼터라든지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 관세를 서로 이제 막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계속 관세 전쟁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라는 것이 체결됐었었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중무역 적자 문제를 사실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원래 1단계니까 또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무역 합의를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래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관세 정책만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것도 사실 큰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1기 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술 디커플링을 이제 실시를 했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 통제 조치라든지 투자 규제 조치 이런 것들을 취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5G라든지 통신, 뭐 IT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한정적으로 좀 부과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거를 바로 바이든 행정부도 이어서 이 수출 통제 조치들이 더욱더 좀 더 확대되고 정교화되고 다자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이런 조치들이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미국의 그 수출 통제 정책을 더 그 기반을 다져주는 또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평가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기존의 다자무역 체제 기능을 무력화시킨 WTO. 네, WTO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자무역 규범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사실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분쟁 해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래서 이제 WTO 체제가 더 이상 미국에게는 이제 유리하지 않다. 라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미국의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이런 다자무역 규범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의 국내법을 역에 적용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런 규범을 따르게끔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무역 규범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딱 들어보니까 네.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예. 다자 간에 네. 만들어진 어떤 규칙이 아니고 미국 우선에 딱 입각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 지켜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바이든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바이든 때 지금 얘기하신 WTO의 그 분쟁 패널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능이 다시 회복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계속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데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관세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관세를 더 세게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중국에 대해서. 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게 중국에 대한 60% 고율 관세, 그리고 또 어떤 데에서는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중국에 대해서요? 네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관세 정책을 취해서 중국의 이제 대중국 강경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고율 관세를 사실 부과하려면은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부여하고 있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그리고 영어로는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라고 해가지고 PNTR이라고 하거든요. 이 PNTR 지위를 중국이 WTO 가입하기 전에 2001년도에 부여를 했었었거든요. WTO 가입 직전이구나. 네네네. 2001년에 가입을 하긴 했는데 네, 12월인가요? 바로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그 PNTR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이 이제 WTO 원칙상 주는 MFN 대우,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 지위를 주면서 이제 가장 낮은 관세를 중국에게도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철회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PNTR 지위를 철회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의약품 같은 필수재에 대해서 그 수입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단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합의했었던 그 미중 무역 그 합의 1단계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중국이 뭐 사주기라고 한 게 있던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뭐 농산물 이런 거를 더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충분히 수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공급망이 형성이 되어 왔었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관세 위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도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이제 입장이긴 한데 주로 내세우는 게 그거 자기 발등 찍는 거다. 그쵸. 니들이 던진 폭탄에 니들 발등도. 그렇죠. 아직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많은 이제 뭐 꼭 기술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반 제조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물가를 이제 값싼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갑자기 관세를 이렇게 부과해버리면은 그 제품들이 뭐 아예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높은 가격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또 미국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부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위험만으로도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원하는 그런 협상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또 협상 카드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 카드다. 실제로 이행할지는 좀 근데 더 실제 지켜봐야 할 될 수도 것 같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라운 게 어떤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이렇게 네. 이제 고관세를 유지는 해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우회 수출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멕시코에 네. 그 중국 기업들이 자동차를 네. 생산을 해서 이제 네네. 미국에 수출하는 이제 네네네. 그 우회 수출인데 네. 그걸 이제 딱 지목을 하고 트럼프가 네. 심지어 2000%까지 수입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 네. 그럼 물리겠다. 네. 근데 2000%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 멕시코나 또 다른 제3국을 통해서 미국의 그 관세 부과를 우회를 해서 예.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그 USMCA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자유무역협정. 예. 원래 나프타였는데 그걸 개정을 해서 트럼프 일기 때 개정을 해서 USMCA인데 그 자동차 원산지 이제 규정을 또 개선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세 260만 대까지 무관세 적용이 이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건립을 해서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고 이제 그런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트럼프 2기 때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사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후보가 이 이슈를 가지고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우회 수출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강하게 매겨서 이거를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했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그런 공약을 계속했었고 당연히 우회 수출 문제까지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숨통을 더욱더 조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렇게 해도 2000%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네, 사실은 그 실제로 그 2000%를 부과할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지역의 자동차 공급망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도 얘기했지만 2000% 관세를 얘기하면서 유럽 자동차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도 미국에서 자동차 최종 조립만 하지 미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 제조업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동맹이고 신경 안 쓰고. 신경을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을 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관세 위협을 통해서 미국 내의 자동차 제조업에 기여를 하게끔 그래서 고용도 창출하고 미국의 제조업도 육성하고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관세 얘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기 때도요. 네. 그렇고 일기 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이제 관세뿐만 아니고 그때 기술 디커플링이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기술 안보, 경제 네. 안보로 연결이 됐는데 네, 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고급 산업 기술을 뭐 탈취한다 막 네. 이런 이제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막 제재를 가했는데 네. 그런 한편 특이하게요. 그러는 한편 중국 기업들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네. 공장 지어가지고 생산하는 건 그건 괜찮아. 뭔가 이게 약간 충돌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대응 기조가 이제 그 디커플링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초기 대응 전략이었기 때문에 약간 체계적이지 않은 측면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서의 미중 간 디커플링을 추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통제나 투자 규제 조치들이 통신이나 뭐 5G와 같은 통신 분야나 그렇죠. IT 기업에 처음에는 한정돼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트럼프 2기 때는 이 기술 규제 조치들이 더 확대될 것으로 이제 이기 예상이 때, 되고 이기 있습니다. 때는 이제 더 확대된다. 수출 통제의 기술 품목 대상도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 규제도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서 아마 심사 대상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자동차 분야도 이제는 커넥티드 차량 분야 그렇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첨단 기술 분야로서 또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그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중국이나 이제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를 도입을 지금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도 이런 첨단 기술과 연계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그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을 했던 것이 내연 기관으로의 회귀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안보 분야라고 또 약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커넥티드 차량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예. 그래서 그런 비안보 분야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하더라도 또 미국 내 제조 시설의 투자를 또 환영하는 그런 또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3월달에 그 오하이오 주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환영을 하는 연설을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요. 트럼프가요? 네네. 그리고 7월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이나 미국 노동자 고용을 장려를 했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좀 양면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기에는 이제 커넥티드 카 같은 약간 첨단 ICT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량의 생산보다는 주로 이제 내연기관차에 약간 국한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 자동차 기업의 생산은 좀 환영할 것 같다. 아직은 이제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이 그런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제조 기반을 일단 육성을 하면서 미국의 제조 기반을 이제 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좀 맞닿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신 것과 이제 결이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안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 안보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경제 안보의 개념으로 이미 확장돼 있잖아요. 그걸 유난히 이제 트럼프가 되게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트럼프 이기 때도 되게 그게 강화될 것 같다는 예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행정부는 2018년도에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그 내셔널 Security Strategy, NSS 보고서에서 경제안보는 국가안보다라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명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안보만큼 중요한 사안이 경제안보다. 격을 올렸네요. 네네, 격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 이제 미국 행정부가 취한 여러 가지 대중국 강경 조치뿐만 아니라 EU와 같은 이제 동맹국을 대상으로 이제 취한 조치들을 이제 국가안보, 경제안보에 이제 명분을 활용을 해서 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그 232조 조치, 철강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중국의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철강이 이제 과잉 공급이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안보 논리를 데려다 보니까 이제 자체 생산력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가안보가 침해됐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국가안보나 경제안보 논리를 굳이 더 강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공화당 정책 공약 때나 이럴 때 거기 써 있지는 않거든요. 정책 공약상에. 근데 이미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제네요. 미국의 통상 정책 기저에 경제안보, 국가안보가 깔려 있고 더 이상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선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화가 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임명한 이제 여러 이제 그 고위 관료들을 봐도 그런 대중국 강경 기술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뭐 철강뿐만 아니고요. 상당 부분의 이제 공산품, 특히 뭐 첨단 미래 그 상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배터리, 전기차, 뭐 태양광까지 이런 것도 사실 중국발 공급 과잉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억제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에서 되게 초당적인 그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2기 행정부는 그러니까 그 상하와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의제들이 더욱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이제 이미 이게 이제 또 양당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더 다양한 중국 견제를 위한 법안이나 정책들이 입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법안들이 제정이 되면 좀 더 신속하게 통과가 되고 이행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딱 된 이후에요. 곧바로 막 이렇게 2기 때 누가 주요 이제 그
이제 직책을 맡을까 네. 관련해서 인선 보도가 계속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또 강경파예요. 네, 맞습니다. 보면. 네. 예. 트럼프 지지자들이죠. 그래서 대중 강경파들도 네. 꽤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 좀 한번 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역 수장으로서 누가 오느냐가 가장 그렇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대중 무역 협상이나 관세 정책을 주도했던 것이 미국 무역 대표부의 USTR? 대표였던 USTR의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였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나왔어요. No Trade is Free,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기술 분야, 특히 새로운 첨단 기술 분야, 특히 우주나 뭐 바이오, 뭐 스마트 제조, 전기차, 뭐 이런 분야들도 다 경제 안보로서 굉장히 직결되는 분야로이고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최소한 뭐 상무장관이나 뭐 무역 그러겠는데요. 대표를 다시 맡게 되지 않을까. 좀 더 높은 지위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용이 안 되신 상태이고요. 예, 아직 발표는 안 된 것 네, 같아요. 네, 대신에 이틀 전에 그 상무부 장관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상무장관이 발표가 예, 됐군요.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분이 공식 지명이 됐는데 그분이 그 어떤 투자은행의 대표라고 합니다. 투자은행의 대표시고, 대표를 상무장관을 네, 하셨다. 그리고 그 트럼프 벤스 그 캠프의 그 정권 인수 동동위원장. 역할을 맡았었고, 그리고 이제 대중국 강경파이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런 무역 의제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무장관을 맡게 됐는데, 더 그 중요한 사실은 그 상무장관이 미 무역 대표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명 사실 알리는 성명에서 러트닉이 무역 대표부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맡으면서 미국 관세와 무역 의제를 이끌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무부가 산업 정책만 맡을 뿐만 아니라 이 무역 협상 또 정권을 그럴 수도 갖게 있겠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새로 조직 개편하면서 뭐 정부 효율부라고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거기 앉히겠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연방 정부 개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뭔가 상무부의 권한을 되게 강화하고 지금 얘기하신 USTR의 역할까지 떠안는 그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무부와 이제 무역 대표부의 역할이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무역 협상을 무역 대표부가 USTR이 하는 게 전통적이었는데 그 바이든 때도 특이하게 이제 상무부가 그 무역 협상과 관세 정책을 약간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맞아요. 그리고 무역 대표부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던 맞아요. 주로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회담하거나 하는 게 미국 상무장관 그 여성분 있잖아요. 두 분 다 여성이긴 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무역 대표부가 전통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그런 엘리트 관료들이 많고 그 이제 WTO나 그런 규범 바탕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이나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예 이제 그거를 통합을 시켜서 뭔가 보호무역주의적인 방향의 통상 정책을 좀 이렇게 총괄하면서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직 개편 그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산업정책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무역협상과 산업정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따른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튼간에 이제 산업정책과 무역협상에서 정권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무역 의제들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